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월이니까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두 분 다 이제 그러면은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어떤 일이 있으신지요? 저야 뭐 개강했으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하면 좋아야 되는데 고통이 뒤따를 거 생각하니까 좀 마음 무겁습니다. 그래도 이제 20살 새내기들 보면 또 마음이 다르시지 않나요? 그것도 한 20몇 년 보면 아이고 우리 20살 새내기들은 교수님 본다고 설렐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과연 그럴까? 그런 것도 또 소위 친데레라고 하죠. 주 교수님 빨리 안 나가시나 아마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다들. 조경근 교수님도 바쁘시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또 지방선거가 이제 뭐 90일 정도 앞으로 그렇죠. 다가가기 때문에 더 신경 쓰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열고 부산시장 선거에 사실상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제 전 의원이 가세하면서 부산시장 선거 여야 예비 후보들 대진표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도 있지만 오면서 좀 일찍 부산 시장 선거에 대한 열기가 네. 더해진 것 같아요. 예. 좀 일찍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날 아마 전재수 의원 그 출판 기념회도 굉장히 성황리에 아마 마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좀 싸움이 시작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출판 기념회 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늦어도 15일까지는 출마 선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장도에 오르게 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마다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경선 어떻게 될지. 경선은 저는 민주당은 지금 현재 딱 두 분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전재수 지금 의원 정도가 보이고 나머지는 아마 지금 전혀 뭐 등록이 안 돼 있 안 할 것 같고 네. 그러면 2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2파전으로 가려면은 이 두 사람의 경쟁력이 붙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 이런 게. 근데 사실 이재성 후보의 지지율하고 그다음에 전재수 후보의 지지율이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천심사 경선 없이? 단계에서 아마 좀 걸러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대신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현직 시장인 박형진 시장이 그냥 막 달릴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 지지율이 조금 낮다 보니까는 주진우 의원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네. 지금 다시 가세를 하고 있어서 이 두 분은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면 어떤 지지율 그 조사의 결과만 보면은 굉장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냥 떨어뜨리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경선으로 가지 않을까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경선의 과정을 거치면 네. 좀 더 이목이 집중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미 후보가 정해진 듯한 그런 부산의 여론의 분위기가 사실상 있는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현 시장이 당연히 나오려고 하고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너지가 없다. 그전에는 뭐 김도부 의원 이야기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경선의 과정을 거쳐야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끄는 거니까 그런 현재 분위기에 있죠. 근데 경선이라는 게 꼭 이벤트 효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선하고 나면 뒤에 폭풍이 엄청난 힘이 또 한 차례 경선 간에 빠지니까요. 조직들이 갈라지면서 그 경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 조직을 나중에 와서 봉합해서 하나된 원팀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사실 좀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선의 또 하나의 장점은요. 우리 유권자 시민분들이 그 다음에 누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차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설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양당뿐만 아니라 정의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 말씀하신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이 등판하면 경선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경선 컨벤션 효과에 명백하게 예. 있을 거고 두 후보가 되게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면 될수록 그 경선 효과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그런 경선 효과를 어느 정도 좀 노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선 효과를 노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명이 이제 그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했지만 특히 주진우 의원이 그동안 그 활약하는 것들이 네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시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 나서게 된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게
드렸지만 이번에 뭐 현 시장과 겨루어가지고 네. 누가 되든지 간에 예. 네, 될 거고 혹여 뭐 다른 결과가 있더라도 또 이제 이미 인물이 부각이 된 거니까. 저는 근데 이제 뭐 이제 후보의 이제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사실은 박형준 현지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중량감과 주진우 의원이 갖고 있는 커리어의 중량감은 조금 저는 차원이 좀 다른 네.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주진우 의원이 최근에 법사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가신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액면가만 보자면 저는 좀 조금 약간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기간, 그렇죠. 기간도 노하우가. 짧고. 네. 일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다가 전재수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해수부에 이어 해운기업 HMM도 곧 이전한다.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실제 이 HMM의 부산 이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3, 4월 중에 이전을 완료한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지방선거에 앞서서 이전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면 아무래도 선거를 좀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선거 영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뭐 지금 해수부가 이전하고 해수부 관련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겠지만 그 규모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2, 3천 명 규모밖에 안 되는 거고 네. 이 HMM 본사가 이전하면 그 파생 효과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명백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수부 이전의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은 어떻게든 HMM 이전을 선거 전에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게 예. 보는 거고. 근데 저는 선거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미 높다. 왜냐하면 해수부 지금 그 HMM의 그 이제 모든 경영권을 갖고 있는 그런 두 공공기관이 네. 경영권을 갖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뭐 언제든지 결정하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산업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또 친구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정부가 추진을 하는 부분이 예.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부산의 여론 네. 또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해수부를 중심으로 하는 해수기관들의 부산 이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예. 실현이 전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근래에 해수부가 오고 그다음에는 부산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관련 기관들이 올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굉장히 기대가 크죠. 시민들의 예. 기대가. 네. 맞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부산 출신의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가 발탁됐습니다. 장관이 임명되면 HMM 본사 이전 등 역점 과제 속도가 더 붙을까요? 저는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황종우 저는 재단 국제해양재단 이사의 어떤 선임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이전 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금 실마리를 던진 거다.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으로서는 전재수 지금 의원이 시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그분하고 코업해서 부산 전체의 어떤 해양 수도권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걸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해양수산부의 어떤 인물, 장관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그 장관의 임명을 보면은 물론 전문성도 받겠죠. 네. 전문성도 받지만은 부산 시민들이 그래도 지금 하도 그 전에 있던 그 긴 기간에 비해서 결국은 이제 해수부가 오기는 했지만 네. 굉장히 부산 시민들이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린 사안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아마 배려가 되어서 부산 출신의 분을 또 이렇게 해수부 장관을 앉힘으로써 그 이후의 진척들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저는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저는 뭐 청와대가 이제 부산 출신에 되게 집착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좀 좁아져 있는 상황인 부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 고심하는 과정이 꽤나 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선택이 좀 잘 된 편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해양수산부 장관에다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겼으면 아마 정치인 출신의 부산시장하고 굉장히 좀 어떤 대립각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난하게 이제 행정관료 출신으로 앉힘으로써 약간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날 수 있게 만든 그런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황종우 후보의 뭐 프로필을 잠깐 짚어드리자면은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 동고 그리고 서울대 사법학과 38회 행정고시 합격해서 해양수산부에 입문했고요. 이후에 이제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설 비서관으로 부산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현 정권과 또 가깝게 이렇게 전임 되는 점이 정부에서 이분이 정말 대단한 문장가로 아주 유명한. 문장이 아주 수려하고 뛰어난. 이제 또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요 HMM이 여전히 노조의 반대 기류가 강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3, 4월 중에 이전이 가능할까라는 또 우려의 질문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좀 뭐 물론 뭐 생활 이 그분들 직원분들 자체가 생활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국심, 애국심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조금 넓은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네, 뭐 내 가족이 지금 내 아이들이 서울에서 뭐 이게 수도권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차원도 당연히 있겠지만 한국의 발전이 결국은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좋은 영향도 주는 그런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런 사안들을 봐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노조가 당연히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는데 저는 산업은 지금 현재의 이 HMM의 어떤 지분 구조가 근데 뭐 한국해양진흥공단 공사가 사실 35% 정도 갖고 있고 산업은행이 35.4% 70% 넘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민간 매각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노조도 이걸 쉽게 그렇게 무조건 반대만 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먼저 이전해놓고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노조도 저는 그 부분에 일정하게 협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이제 버티는 거는 저는 최대한의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얻어낼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과정, 뭐 그런 전략적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미 이제 부산에 온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온 지가 석 달 차인데 해수부 산하 기관들도 이제 부산 이전 로드맵이 이달 중에 나올 거다라고 합니다. 잘 진행이 되겠죠? 아니, 저는 뭐 해수부 지금 이전은 되게 좀 부드럽게 잘 진행되고 있고 저는 이쪽에 안착률도 굉장히 높게 있고 앞으로는 이제 부산시가 얼마만큼 그 이전할 완전히 그 가족들이 다 이전할 경우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것들을 패키지화해서 제공하면 저는 전체로 진짜 이전처럼 막 이렇게 서울을 오가고 하는 그런 주말 가정이 아닌 그 온전한 가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저는 옮겨올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부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말 균형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네. 현 정부가 그런 점에서 박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균형 발전이라 누가 봐도 해양하면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부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넓고 큰 생각들을 전 국민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이전과 정착까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한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용이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고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를 찾은 데 이어서 오는 7일 토요일 부산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 한동훈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일정에 구포시장을 포함시키면서 재보궐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저는 1000% 그렇다. 예, 1000%. 네. 아마 대구 가서 분위기 보셨을 거고 제가 볼 땐 부산 와서 분위기 보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산 구포시장 왔을 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는 거기에는 근데 뭐 좀 팬덤들이 따라다니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 팬덤이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호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그 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구냐 부산을 선택할 때 정말 쉽지가 않은 선택일 거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부산에 오게 되면 북구갑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 뭐 아무나 오면 찍어주는 데는 아니거든요. 북구갑은 대단히 저는 지역적인 토착 근서가 강한 데입니다. 그래서 전재수원도 계속 실패하면서 거기에 해가지고 결국 삼선 의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북구갑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럼 박민식 의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분이 그냥 드랍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일 가능성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산에 오시는 것보다는 대구로 가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이 예사롭지 않은 곳이죠. 예. 유권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의 생각이
부산이 사실은 큰 도시 이렇게 영남 쪽의 큰 도시 가운데에서 소위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것도 예.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항상 이렇게 정권 교체 같은 것도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국힘과의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과연 그 북구 우리 주민분들에게 얼마나 파고들까 하는 부분에서는 본인의 역량이 달려 있겠죠. 그런데 쉽지 않을 거다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부산 북구갑에 북구에 오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 구조로 있는 양당이 딱 세게 붙는 예. 그 구조의 균열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둘 다 괴로운 아마 싸움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닐까. 그런데 사실상 그 싸움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북구에서 성공할 거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된다. 싸움이 재미있으면 오시라. 그렇지만 성공하려면 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나 이제 부산에 출마를 할 거지만 그게 1000%지만 예. 부산보다는 대구가 더 확률이 있어 보이니 교수님께서는 이제 대구를 추천하신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도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그 5대5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이전에는 정말 그 보수 쪽에만 있던 우리 대구 시민분들이 지금은 5대5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대구 그러니까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은 결국 국민의힘을 어떤 점에서는 깨고 나온 한동훈 대표라는 네. 이미지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진보 쪽의 분들은 또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거기도 그렇게 만만하다는 만만치 않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만만치 네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하루하루 모양새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저 수준의 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 내에서도 윤어게인 세력이랑 거리를 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네. 있는데 어떻게 좀 태세가 그 한 바뀔까요? 사람의 리더가 어떻게 자기의 그 단체나 집단을 망치는 이렇게 거. 예.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치인의 행태는 저런 행태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치인은 다르거든요. 타협하고 네. 포용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걸 해 나가는데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표가 이 대표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당을 제대로 이끌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저는 잘 안 합니다만은 단언적으로 마이너스가 계속 되어 왔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네. 그냥 간단하게 민주당의 엑스맨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하시고 계시다. 엑스맨이었다. 민주당이 가장 즐거워할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민주당이 즐거워하면 국민의힘은 슬퍼야 되고 그래서 사실 장동혁 대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정리할 방법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저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를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엄청나게 많은 기청 당원들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좀 하루빠르게 좀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좀 그런 방법은 좀 예. 잘 없다. 이제 결국 그렇게 보면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예. 이제 결과가 좀 보이죠. 네. 그 결과 자체를 제가 볼 때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영남 쪽에만 조금 성과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신 발언. 네. 소신 발언이시긴 한데 좀 위험하신. 생각을 왜냐하면 던지면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예. 타협과 포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너무 네, 아직은- 자기의 생각을 뚫고 나가는 그런 부분보다도 때로는 당을 위해서 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다가오는 선거에서 정말 그 어떤 성적을 그렇게 거둔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정당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네. 많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네. 그게 정당의 가치가 있는 거지 어떤 고집을 세우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충고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뜻이 사실은 이제 강단 있게 가는 것은 중요한데 그게 뭐 고집이나 아집이 아니라 소통하고 타협해야 된다라는 뭐 말씀이십니다. 강단은 지금까지 충분히 보였잖아요. 우리 조 교수님 좀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런 걸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저희도 자갈치 아지매와는 무관합니다. 전혀 생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예.
자, 그런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또 접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예. 거예요. 네, 뭔가 예를 들면은 한동훈 대표가 뭐 그렇다고 칩시다. 네. 그래도 좀 뭔가 포용하는 하면서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 어떤 정치인이 대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엑스맨인 증거 1 그게 그런 거죠. 대구에 갔다는 이유 하나만. 자, 이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넘어가는 하겠습니다. 거예요? 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특히 분당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사실 팔 이유는 없지만 팔므로써 저는 자신이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책 의지가 강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또 야당에 대한 좀 압박 뭐 이런 카드로 지금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야당도 그거에 대해서 또 받으시더라고요. 장군문군 하니까 뭐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아마 평가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 근데 지금 그 장 대표 제가 뭐 얼마 전까지만 딱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5채? 6채 중에 6채인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장모님도 살고 계시고 네. 어머니도 살고 계시고 5채는 실소유 상태니까. 네, 네. 6채 중에 5채는 실소유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세로 옮겨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안 그렇게까지 되나?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럼 너무 그러나 좀 손해가 크지 불효예요? 않을까요? 손해가 큰 거 아니에요? 불효예요? 그렇구나. 그럼 본인이 뭐 하시겠다면 하는 건데 뭐 저는 한 채라도 그래도 내놓은 건 뭐 그래도 뭐 꽤나 노력하신 거다 그렇게 평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 하여튼 좀 어색하게 됐어요. 예, 넘어가 갑자기 파는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 진짜 행동에 옮길 줄 몰랐던 네, 네, 그런 네, 발언이었기 네. 근데 때문에. 그 행동을 옮기시면서 그 어색하게 부동산 됐어요. 정책에 대한 엄청나게 반대 의견들을 내세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런 반대 의사들을 명확하게 그렇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르게 하실 거면 팔기는 왜 파시는지 몰라. 일단은 이상입니다. 그 네. 부동산 얘기, 뭐 주식 얘기가 사실은 엄청 핫 이슈였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 중동 때문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시 이란에 지상군도 파견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앞으로 장기전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국이 이제 지상군을 보내가지고서 성공한 케이스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를 들면 뭐 후티 반군을 제압하겠다고 예, 했다가 결국 실패를 했고요.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려고는 하겠지만은 지상군이 들어가가지고 이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네.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상군 파견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루어질지는 저는 좀 두고 봐야겠다. 이분이 이미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뱉는 말도 야 지상군 넣겠다 해놓고 지상군 넣는 거 쉽지 않다.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전략적 모호성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그냥 이란에 우리 넣을 수도 있어. 어떡할래?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좀 압박용으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은데. 말씀하신 전략적 모호성이 진짜 그 트럼프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네,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전략적 저는 모호성. 넣는 순간 지옥에 빠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이미 많이 오래전부터 읽히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후에 이틀 후에 한 달 뒤에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를 해놓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맥혔어요. 예. 근데 이미 다 읽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아무튼 저는 좀 정말 미국 대통령이라면 엄청난 대통령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이 정말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고 너무 가치에 경도되고 이랬을 경우에 세계가 정말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저는 저러다가 정말 요즘 예컨대 뭐 기독교계에서 이야기하는 아마겟돈 현상 이런 것들이 정말 실현되나 이런 두려움마저 갖게 만드니까 저희는 하루하루 살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이제 뭐 다들 만나면은 이란 중동 얘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빨리 기름을 넣어놓자. 지금 너무 유가가 하루하루 빠르게 그렇죠.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냥 어제 퇴근길에 주유소에 갔더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도 너무나 바로 와닿게 되고 네.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이제 좀 이따가는 드럼통 한번 가져가서 직접 받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죠. 네. 에너지. 그런데 이미 지금 거의
완전하게 폐쇄는 하지 않았지만은 네. 지금 통제를 약간 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많이 사실상 폐쇄. 네네네. 왜냐하면 거의 하고 있는 6척을 그냥 때려버린 거 잡아놨으니까.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선들은 절대 제가 볼 때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유조선도 몇 대만 나가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싣고 있는 유조선이 예를 들면 100대가 있으면은 네. 뭐 5대만 내보낸다든지 네네. 이렇게 이미 통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데 미국에게는 그렇게 미국 자체 내에서는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큰 타격이 없는 건가요? 어, 텍사스상 준진료도 네. 있고 뭐 또 굉장히 다변화시켜놨기 때문에 미국은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죠. 중국은 거의 이것 때문에 아주 죽을 입장인데 사실 죽을 맛인데 문제는 미국이 노리는 게 그게 아닐까. 이란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엄청나게 못 살게 구는 견제하고, 네. 그 작전이 그런 지금 그런 중요하게 이변에 되고 있다. 있고요. 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텍사스에 기름 많다는데 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내 거는 최후까지 아껴놓고 네. 남의 거 먼저 써야 되는 거죠. 아니 미국 이걸 네. 하려고 베네수엘라 네, 네. 잡아먹었으니까 베네수엘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베네수엘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내가 내 거부터 아껴놓고 남의 거 먼저 쓰고 네. 옆에 거 쓰고 이런 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조차가 파헤친다 6.3 지방선거부터 중동 지역 정세까지 모두 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그리고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